STY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하나의 법안이 우리의 일상과 일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 지도를 통째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한 법률 논쟁을 넘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노란봉투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지식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진실을 알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 이 이름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시간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법원은 상용자동차의 불법 파업에 대해 노조 측에 47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이 월급 봉투를 상징하는 노란 봉투에 47,000원을 담아 언론사로 보내며 노조를 돕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은 거대한 사회적 캠페인으로 번져나갔고 놀랍게도 47억 원의 모금액이 모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활동을 보다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렇게 추진된 법안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라 불립니다. 이름의 유래가 된 사건의 취지는 선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자 국내의 경제계에서는 전례 없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반응한 것은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줄여서 유럽상인은 BMW, 벤츠, 이케아 등 400여 개의 유럽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사법 리스크가 너무 커져 최악의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외국 기업들은 현지 정치나 입법 과정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53년부터 800여 개의 미국 기업들을 대변해온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 역시 이 법안이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일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국계 기업 대표는 가뜩이나 경직된 한국의 노동 환경에 노란봉투법까지 더해진다면 한국 사업의 축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철수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사용하며 반대하는 상황.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주요 경제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절박하게 호소해왔습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자격으로 이례적인 단독 기자회견까지 여러 국민들에게 이 법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 땅에 뿌리 내린 우리 기업들은 그럴 수도 없기에 그 절박함은 더욱 컸습니다. 도대체 노란봉투법의 어떤 내용이 이토록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법안의 4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하나씩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사용자의 개념이 무한히 확장됩니다.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은 사업주, 즉 사장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여기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문구를 추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수많은 중소협력업체, 즉 하청업체와 함께 일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사장이 아닌 원청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을 교섭 테이블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삼성전자라고 주장하며 말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 노동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A라는 하청업체가 파업을 하면 원청은 사업 연속성을 위해 B라는 다른 하청업체에 일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하에서는 원청이 하청노조의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는 행위가 파업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대체근로로 간주되어 금지될 수 있습니다. 3,000곳이 넘는 협력사와 일하는 조선업 같은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원청 대표는 1년 365일, 하루에 10개가 넘는 하청노조와 교섭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기업 경영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 근로자의 정의가 사라집니다. 현행법은 해당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그 노조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사관계와 무관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이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는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 활동가나 심지어 투쟁을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 시위꾼들이 노조에 가입하여 회사를 상대로 한쟁의 행위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노사 갈등이 순수한 근로조건 개선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변화입니다. 세 번째 핵심, 노동쟁의의 대상이 경영권까지 침해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쟁의, 즉 파업의 대상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고유 권한인 경영권과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권 사이의 합리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이 경계선을 허물어버립니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회사가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해외 공장 투자를 결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노조는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경영 판단에 반대하며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된 사업부를 정리하거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려는 결정 역시 노조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혁신을 가로막아 결국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핵심,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줍니다. 물론 현행법에서도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불법적인 파업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파괴하는 등 명백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노조라는 단체에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조가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개인 한 명 한 명의 책임 정도를 회사가 직접 입증해서 각각 소송을 걸라고 요구합니다. 수사권도 없는 회사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식별하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증거를 찾아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설령 소송을 걸어 이긴다 해도
법원이 가해자의 경제 상태를 고려해 배상액을 깎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불법 폭력 파업을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변화가 합쳐졌을 때 어떤 미래가 그려지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대기업 회장님들만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그 파장은 도미노처럼 우리 사회 전체로 번져나가 결국 평범한 직장인과 미래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수많은 하청업체와 함께 일하는 대기업의 경영자라면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파업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하청업체와의 거래부터 줄이거나 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감이 끊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곳에서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리려 하겠습니까? 이미 국내의 유수의 기업들이 코리아 엑소더스, 즉 한국 탈출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 떠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좋은 회사들입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좋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취업 준비생들이 비집고 들어갈 기회의 문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강성노조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나라입니다. 통계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난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노동 손실일수는 일본의 176배, 미국의 7배에 달했습니다. 이미 과도한 노사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그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년간의 논란 속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제 전문가와 기업들이 그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거대 야당의 힘으로 강행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복잡하다며 외면하는 사이 우리의 일터와 자녀들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이 법안이 가져올 실질적인 결과에 대해 냉철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기업이 사라진 나라에 좋은 일자리가 있을 수 없고 투자가 끊긴 경제에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의도했던 노동자 보호라는 선한 목표가 오히려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깊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치인들의 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현명한 판단과 관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하나의 법안이 우리의 일상과 일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 지도를 통째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한 법률 논쟁을 넘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노란봉투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지식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진실을 알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 이 이름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시간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법원은 상용자동차의 불법 파업에 대해 노조 측에 47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이
월급 봉투를 상징하는 노란 봉투에 47,000원을 담아 언론사로 보내며 노조를 돕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은 거대한 사회적 캠페인으로 번져나갔고 놀랍게도 47억 원의 모금액이 모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활동을 보다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렇게 추진된 법안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라 불립니다. 이름에 유래가 된 사건의 취지는 선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자 국내의 경제계에서는 전례 없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반응한 것은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줄여서 유럽상인은 BMW, 벤츠, 이케아 등 400여 개의 유럽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사법 리스크가 너무 커져 최악의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외국 기업들은 현지 정치나 입법 과정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53년부터 800여 개의 미국 기업들을 대변해온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 역시 이 법안이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일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국계 기업 대표는 가뜩이나 경직된 한국의 노동 환경에 노란봉투법까지 더해진다면 한국 사업의 축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철수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사용하며 반대하는 상황.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주요 경제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절박하게 호소해왔습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자격으로 이례적인 단독 기자회견까지 여러 국민들에게 이 법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 땅에 뿌리 내린 우리 기업들은 그럴 수도 없기에 그 절박함은 더욱 컸습니다. 도대체 노란봉투법의 어떤 내용이 이토록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법안의 4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하나씩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사용자의 개념이 무한히 확장됩니다.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은 사업주, 즉 사장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여기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문구를 추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수많은 중소협력업체, 즉 하청업체와 함께 일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사장이 아닌 원청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을 교섭 테이블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삼성전자라고 주장하며 말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 노동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A라는 하청업체가 파업을 하면 원청은 사업 연속성을 위해 B라는 다른 하청업체에 일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하에서는 원청이 하청노조의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는 행위가 파업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대체근로로 간주되어 금지될 수 있습니다. 3,000곳이 넘는 협력사와 일하는 조선업 같은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원청 대표는 1년 365일,
하루에 10개가 넘는 하청 노조와 교섭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기업 경영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 근로자의 정의가 사라집니다. 현행법은 해당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그 노조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사관계와 무관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이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는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 활동가나 심지어 투쟁을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 시위꾼들이 노조에 가입하여 회사를 상대로 한쟁의 행위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노사 갈등이 순수한 근로조건 개선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변화입니다. 세 번째 핵심, 노동쟁의의 대상이 경영권까지 침해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쟁의, 즉 파업의 대상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고유 권한인 경영권과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권 사이의 합리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이 경계선을 허물어버립니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회사가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해외 공장 투자를 결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노조는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경영 판단에 반대하며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된 사업부를 정리하거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려는 결정 역시 노조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혁신을 가로막아 결국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핵심,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줍니다. 물론 현행법에서도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불법적인 파업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파괴하는 등 명백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노조라는 단체에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조가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개인 한 명 한 명의 책임 정도를 회사가 직접 입증해서 각각 소송을 걸라고 요구합니다. 수사권도 없는 회사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식별하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증거를 찾아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설령 소송을 걸어 이긴다 해도 법원이 가해자의 경제 상태를 고려해 배상액을 깎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불법 폭력 파업을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변화가 합쳐졌을 때 어떤 미래가 그려지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대기업 회장님들만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그 파장은 도미노처럼 우리 사회 전체로 번져나가 결국 평범한 직장인과 미래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수많은 하청업체와 함께 일하는 대기업의 경영자라면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파업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하청업체와의 거래부터 줄이거나 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감이 끊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곳에서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리려 하겠습니까? 이미 국내의 유수의 기업들이 코리아 엑소더스, 즉 한국 탈출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 떠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좋은 회사들입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좋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취업 준비생들이 비집고 들어갈 기회의 문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강성노조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나라입니다. 통계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난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노동 손실일수는 일본의 176배, 미국의 7배에 달했습니다. 이미 과도한 노사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그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년간의 논란 속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제 전문가와 기업들이 그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거대 야당의 힘으로 강행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복잡하다며 외면하는 사이 우리의 일터와 자녀들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이 법안이 가져올 실질적인 결과에 대해 냉철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기업이 사라진 나라에 좋은 일자리가 있을 수 없고 투자가 끊긴 경제에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의도했던 노동자 보호라는 선한 목표가 오히려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깊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치인들의 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현명한 판단과 관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하나의 법안이 우리의 일상과 일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 지도를 통째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한 법률 논쟁을 넘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노란봉투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지식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진실을 알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 이 이름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시간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법원은 상용자동차의 불법 파업에 대해 노조 측에 47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이 월급 봉투를 상징하는 노란 봉투에 47,000원을 담아 언론사로 보내며 노조를 돕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은 거대한 사회적 캠페인으로 번져나갔고 놀랍게도 47억 원의 모금액이 모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활동을 보다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렇게 추진된 법안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라 불립니다. 이름에 유래가 된 사건의 취지는 선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자 국내의 경제계에서는 전례 없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반응한 것은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줄여서 유럽상인은 BMW, 벤츠, 이케아 등 400여 개의 유럽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사법 리스크가 너무 커져 최악의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외국 기업들은 현지 정치나 입법 과정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53년부터 800여 개의 미국 기업들을 대변해온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 역시 이 법안이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일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국계 기업 대표는 가뜩이나 경직된 한국의 노동 환경에 노란봉투법까지 더해진다면 한국 사업의 축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철수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사용하며 반대하는 상황.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주요 경제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절박하게 호소해왔습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자격으로 이례적인 단독 기자회견까지 여러 국민들에게 이 법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 땅에 뿌리 내린 우리 기업들은 그럴 수도 없기에 그 절박함은 더욱 컸습니다. 도대체 노란봉투법의 어떤 내용이 이토록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법안의 4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하나씩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사용자의 개념이 무한히 확장됩니다.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은 사업주, 즉 사장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여기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문구를 추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수많은 중소협력업체, 즉 하청업체와 함께 일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사장이 아닌 원청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을 교섭 테이블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삼성전자라고 주장하며 말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 노동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A라는 하청업체가 파업을 하면 원청은 사업 연속성을 위해 B라는 다른 하청업체에 일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하에서는 원청이 하청노조의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는 행위가 파업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대체근로로 간주되어 금지될 수 있습니다. 3,000곳이 넘는 협력사와 일하는 조선업 같은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원청 대표는 1년 365일, 하루에 10개가 넘는 하청노조와 교섭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기업 경영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 근로자의 정의가 사라집니다. 현행법은 해당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그 노조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사관계와 무관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이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는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 활동가나 심지어 투쟁을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 시위꾼들이 노조에 가입하여 회사를 상대로 한쟁의 행위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노사 갈등이 순수한 근로조건 개선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변화입니다. 세 번째 핵심, 노동쟁의의 대상이 경영권까지 침해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쟁의, 즉 파업의 대상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고유 권한인 경영권과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권 사이의 합리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이 경계선을 허물어버립니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회사가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해외 공장 투자를 결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노조는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경영 판단에 반대하며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된 사업부를 정리하거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려는 결정 역시 노조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혁신을 가로막아 결국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핵심,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줍니다. 물론 현행법에서도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불법적인 파업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파괴하는 등 명백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노조라는 단체에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조가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개인 한 명 한 명의 책임 정도를 회사가 직접 입증해서 각각 소송을 걸라고 요구합니다. 수사권도 없는 회사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식별하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증거를 찾아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설령 소송을 걸어 이긴다 해도 법원이 가해자의 경제 상태를 고려해 배상액을 깎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불법 폭력 파업을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변화가 합쳐졌을 때 어떤 미래가 그려지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대기업 회장님들만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그 파장은 도미노처럼 우리 사회 전체로 번져나가 결국 평범한 직장인과 미래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수많은 하청업체와 함께 일하는 대기업의 경영자라면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파업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하청업체와의 거래부터 줄이거나 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감이 끊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곳에서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리려 하겠습니까? 이미 국내의 유수의 기업들이 코리아 엑소더스, 즉 한국 탈출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 떠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좋은 회사들입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좋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취업 준비생들이 비집고 들어갈 기회의 문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강성노조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나라입니다. 통계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난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노동 손실일수는 일본의 176배, 미국의 7배에 달했습니다. 이미 과도한 노사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그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년간의 논란 속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제 전문가와 기업들이 그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거대 야당의 힘으로 강행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복잡하다며 외면하는 사이 우리의 일터와 자녀들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이 법안이 가져올 실질적인 결과에 대해 냉철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기업이 사라진 나라에 좋은 일자리가 있을 수 없고 투자가 끊긴 경제에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의도했던 노동자 보호라는 선한 목표가 오히려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깊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치인들의 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현명한 판단과 관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하나의 법안이 우리의 일상과 일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 지도를 통째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한 법률 논쟁을 넘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노란봉투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지식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진실을 알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 이 이름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시간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법원은 상용자동차의 불법 파업에 대해 노조 측에 47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이 월급 봉투를 상징하는 노란 봉투에 47,000원을 담아 언론사로 보내며 노조를 돕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은 거대한 사회적 캠페인으로 번져나갔고 놀랍게도 47억 원의 모금액이 모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활동을 보다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렇게 추진된 법안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라 불립니다. 이름에 유래가 된 사건의 취지는 선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자 국내의 경제계에서는 전례 없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반응한 것은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줄여서 유럽상인은 BMW, 벤츠, 이케아 등 400여 개의 유럽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사법 리스크가 너무 커져 최악의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외국 기업들은 현지 정치나 입법 과정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53년부터 800여 개의 미국 기업들을 대변해온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 역시 이 법안이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일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국계 기업 대표는 가뜩이나 경직된 한국의 노동 환경에 노란봉투법까지 더해진다면 한국 사업의 축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철수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사용하며 반대하는 상황.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주요 경제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절박하게 호소해왔습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자격으로 이례적인 단독 기자회견까지 여러 국민들에게 이 법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 땅에 뿌리 내린 우리 기업들은 그럴 수도 없기에 그 절박함은 더욱 컸습니다.
도대체 노란봉투법의 어떤 내용이 이토록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법안의 4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하나씩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사용자의 개념이 무한히 확장됩니다.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은 사업주, 즉 사장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여기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문구를 추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수많은 중소협력업체, 즉 하청업체와 함께 일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사장이 아닌 원청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을 교섭 테이블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삼성전자라고 주장하며 말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 노동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A라는 하청업체가 파업을 하면 원청은 사업 연속성을 위해 B라는 다른 하청업체에 일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하에서는 원청이 하청노조의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는 행위가 파업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대체근로로 간주되어 금지될 수 있습니다. 3,000곳이 넘는 협력사와 일하는 조선업 같은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원청 대표는 1년 365일, 하루에 10개가 넘는 하청노조와 교섭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기업 경영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 근로자의 정의가 사라집니다. 현행법은 해당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그 노조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사관계와 무관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이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는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 활동가나 심지어 투쟁을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 시위꾼들이 노조에 가입하여 회사를 상대로 한쟁이 행위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노사 갈등이 순수한 근로조건 개선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변화입니다. 세 번째 핵심, 노동쟁의의 대상이 경영권까지 침해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쟁의, 즉 파업의 대상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고유 권한인 경영권과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권 사이의 합리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이 경계선을 허물어버립니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회사가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해외 공장 투자를 결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노조는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경영 판단에 반대하며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된 사업부를 정리하거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려는 결정 역시 노조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혁신을 가로막아 결국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핵심,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줍니다. 물론 현행법에서도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불법적인 파업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파괴하는 등 명백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노조라는 단체에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조가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개인 한 명 한 명의 책임 정도를 회사가 직접 입증해서 각각 소송을 걸라고 요구합니다. 수사권도 없는 회사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식별하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증거를 찾아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설령 소송을 걸어 이긴다 해도 법원이 가해자의 경제 상태를 고려해 배상액을 깎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불법 폭력 파업을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변화가 합쳐졌을 때 어떤 미래가 그려지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대기업 회장님들만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그 파장은 도미노처럼 우리 사회 전체로 번져나가 결국 평범한 직장인과 미래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수많은 하청업체와 함께 일하는 대기업의 경영자라면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파업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하청업체와의 거래부터 줄이거나 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감이 끊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곳에서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리려 하겠습니까? 이미 국내의 유수의 기업들이 코리아 엑소더스, 즉 한국 탈출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 떠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좋은 회사들입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좋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취업 준비생들이 비집고 들어갈 기회의 문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강성노조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나라입니다. 통계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난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노동 손실일수는 일본의 176배, 미국의 7배에 달했습니다. 이미 과도한 노사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그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년간의 논란 속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제 전문가와 기업들이 그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거대 야당의 힘으로 강행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복잡하다며 외면하는 사이 우리의 일터와 자녀들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이 법안이 가져올 실질적인 결과에 대해 냉철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기업이 사라진 나라에 좋은 일자리가 있을 수 없고 투자가 끊긴 경제에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의도했던 노동자 보호라는 선한 목표가 오히려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깊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치인들의 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현명한 판단과 관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S2RY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하나의 법안이 우리의 일상과 일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 지도를 통째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한 법률 논쟁을 넘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노란봉투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지식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진실을 알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 이 이름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시간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법원은 상용자동차의 불법 파업에 대해 노조 측에 47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이 월급 봉투를 상징하는 노란 봉투에 47,000원을 담아 언론사로 보내며 노조를 돕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은 거대한 사회적 캠페인으로 번져나갔고 놀랍게도 47억 원의 모금액이 모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활동을 보다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렇게 추진된 법안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라 불립니다. 이름에 유래가 된 사건의 취지는 선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자 국내의 경제계에서는 전례 없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반응한 것은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줄여서 유럽상인은 BMW, 벤츠, 이케아 등 400여 개의 유럽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사법 리스크가 너무 커져 최악의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외국 기업들은 현지 정치나 입법 과정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53년부터 800여 개의 미국 기업들을 대변해온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 역시 이 법안이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일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국계 기업 대표는 가뜩이나 경직된 한국의 노동 환경에 노란봉투법까지 더해진다면 한국 사업의 축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철수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사용하며 반대하는 상황.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주요 경제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절박하게 호소해왔습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자격으로 이례적인 단독 기자회견까지 여러 국민들에게 이 법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 땅에 뿌리 내린 우리 기업들은 그럴 수도 없기에 그 절박함은 더욱 컸습니다. 도대체 노란봉투법의 어떤 내용이 이토록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법안의 4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하나씩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사용자의 개념이 무한히 확장됩니다.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은 사업주, 즉 사장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여기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문구를 추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수많은 중소협력업체, 즉 하청업체와 함께 일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사장이 아닌 원청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을 교섭 테이블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삼성전자라고 주장하며 말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 노동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A라는 하청업체가 파업을 하면 원청은 사업 연속성을 위해 B라는 다른 하청업체에 일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하에서는 원청이 하청노조의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는 행위가 파업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